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봐야 잘 나갈 때 일본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형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 50개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1등서부터 10등까지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 일본 기업이었었습니다. 최근에 일본 경제를 보게 되면 급격하게 몰락을 하는 형태가 돼서 30년 내내 경제가 안 좋다. 일본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일본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는 크게 보면은 몇 가지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흔들렸던 것은 1970년대 초반입니다. 그 전까지 보면 굉장히 일본 경제가 잘 나가는 형태였었습니다. 10% 이상의 성장을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 형태가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조금씩 걸리기 시작을 했던 거는 뭐냐면 197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제1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다른 중동의 나라들이 서로 싸웠는데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중동의 국가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무기화하겠다. 그래가지고 석유를 하룻밤 사이에 3배, 4배씩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석유가 배럴당 한 2달러, 3달러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원을 유가 석유로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형태가 됐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굉장히 크게 이제 얻어 터지면서 그 전에 10% 정도 했었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한 5% 정도로서 확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안 좋았던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경제가 또 한번 회복이 돼가지고 80년대 초까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반까지도 굉장히 좋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일본 경제가 잘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대로 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때 이제 미국이 일본 제품을 수입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자를 발생을 시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고민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 그다음에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한 국가들의 재무장관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우리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엔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달러에 대비해서 절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달러당 엔화가 260엔 정도였었는데 그걸 130엔까지 한꺼번에 내려라라는 쪽으로 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제품이 갑자기 50% 정도가 비싸져 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일본의 모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가격이 폭발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서 가격이 올라갔냐면 지금 일본의 도쿄에 가보면 일본의 일왕이 살고 있는 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경복궁 거기가 이제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가격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도 훨씬 더 비싼 거기에다가 일본을 전부 다 아무튼 팔게 되면 그 당시에 미국을 전부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땅값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의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워낙 이제 엔화가 강세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특히 미국에 있는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라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사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 하와이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사이판, 괌 이런 데 가면 일본 소유로서 돼 있는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다 그때에 모두 다 일본이 이제 사들인 그런 자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도 그 힘으로 밀고 가는데 그 힘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 하면 1988년도 말에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 50개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39개가 일본 기업이었고요. 1등서부터 10등까지에서는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 일본 기업이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기업이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50위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20개가 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 미국 기업이 그렇게 잘 나갈 때도 30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이 38개였고 그 다음에 1등이 NTT 도코모, NTT의 시가총액이 세계 50개 시가총액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국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7, 8개? 그거 모두 다 모은 것보다도 2배가 넘는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대로, 부동산에서는 부동산대로, 모든 거에서 아무튼 일본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형태였고, 전 세계적으로 1인당 GDP가 제일 먼저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도 일본이었고, 4만 달러를 제일 처음에 도달한 나라도 일본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으니까 일본의 경제적 위력, 이런 부분들은 어마어마했다. 몰락의 시나리오에서 제일 먼저 이제 닥쳤던 거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 건 이른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자산 가격의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형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굉장히 강세로 만들고 그러면서 경제가 안 좋은 형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리고 유동성을 풀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된 거잖아요. 이른바 어떻게 생각하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 버블, 자기네 경제나 이런 것들의 실력보다도 자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리는 형태가 된 거예요. 90년 말 정도 되면 그 버블이 조금씩 이제 터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주가도 갑자기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쭉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산 버블이 터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한참 일본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고 할 때는, 자,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거를 아무리 많이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10억 이상을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담보물권이 10억인데 10억보다도 더 많이 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아파트면 아무리 많이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7억 이상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12억을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0억이지만 조금 지나서 올해 말 정도 되면 가격이 올라서 한 12억 정도가 될 테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그 산정을 해가지고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12억을 빌려줘요. 자, 근데 그게 10억이었던 아파트가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6억이 됐다. 그랬는데 그걸 12억에 빌려줬는데 6억이 돼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무튼 이 아파트를 어떤 형태든지 빨리 처분을 해버려야지 조금이라도 어떻게 건지지 이 상태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담보물건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은행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동안에 부채 내주고 그 다음에 빌려주고 했던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이제 조금만 아무튼 이자를 못 갚게 되면 그냥 경매 불러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이 12억에 빌려줬는데 물건을 한 6억에 처분을 해버렸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6억의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것들이 갑자기 막 쌓이다 보니까 은행들도 굉장히 부실이 됐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도 안 되는 형태가 되고, 또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되고, 그러면서부터 일본 경제가 급격하게 몰락을 하는 형태가 돼서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제일 처음에 90년대 초반이나 80년대 후반에 나빠졌을 때는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일본 경제라고 하는 것이 순환적으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하니까 기업들도 이게 뭐 이렇게 나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게 되지를 않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쉽게 되지를 않았던 것이, 일단 아무튼 그 전에 일본 기업들이 성공을 했던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지만 기업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성공을 했던 것에서 그렇게 빠져나오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형태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 뭐였냐면 평생 고용, 그 다음에 또 연공서열, 이런 형태인 거죠. 제일 처음에 도요타 자동차로서 들어온 직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퇴직도 도요타 자동차에서 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게 되면 도요타 자동차에서 만든 사원주택 이런 데서 평생을 살고, 그 다음에 도요타 자동차에서 만든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고, 도요타 자동차에서 만든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고, 이런 형태로서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그 회사와 함께 뼈를 묻는 형태가 되고, 회사는 그만큼 또 그 사람들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가는 형태였죠.
거죠. 그게 이제 평생 고용 형태였고, 이게 평생 고용의 형태가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연공 서열대로 올라갑니다. 뭐 만약에 한 78년도에 입사한 사람은 80년도에 입사한 사람보다도 아무튼 한 2년 정도는 빨리 가야 되는 거고, 이런 형태로 해서 쭉 가는 형태가 됐죠. 그걸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는 형태였고, 그게 이제 80년대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는 일본의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도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미국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선 가장 큰 동력은 여기에서 있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 형태였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였는데, 이미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경제는 신자유주의 경제로서 넘어가 버린 그런 그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뭐 이런 쪽으로서 가 있는 건데, 일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시스템을 겪다가 보니까 세계가 가고 있는 경제 조류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거를 결국에는 회복을 하지 못하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오래전서부터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나가 하게 되면 아무튼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뭐 이런 걸로 해서 가는데, 자, 그게 처음에는 일본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 시간이 가면서는 별로 이게 좋은 영향을 못 미쳤던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핸드폰을 하나 만들었다. 그 핸드폰을 만들면서 만든 회사들이 기능을 한 100개 정도를 거기에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쓰는 기능은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95개 정도는 그렇게 크게 필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100개의 기능에다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더 발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20개를 더 집어넣어서 120개를 만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20개는 사람이 그게 있으나 없으나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20개가 더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원가는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본의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굉장히 훌륭한 제품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필요한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비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제품이 차차차차 조금씩 이제 밀리는 형태가 됐고, 그거를 결국에 극복을 하지 못하면서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일본은 보면 경제가 상당히 결정적인 포인트일 때에 큰 자연재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1918년, 19년 이때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무튼 일본 경제가 부흥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미 보게 되면 일본 경제가 세계 5위권 내로 진입을 하는 그런 그 경제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막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무튼 일본 경제에다 큰 타격을 줬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일본 경제가 버블이 터져가지고 한참 이제 어려워진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꺾어서 올라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일 때에 이른바 이제 한신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신지구라고 있거든요. 그게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공업지대 이런 곳인데,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거기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거기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회복이 되다가 그냥 팍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그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죠. 도호쿠 대지진, 동북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서 왜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뭐 터지냐 마냐 막 이래가지고 했던 거. 그때도 보면 일본이 이제 막 경기가 그래도 그 전에 굉장히 좋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맥이 탁 끊어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됐었죠. 그래서 일본 경제는 보면요, 몇 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에 자연재해를 만나서 중간에 끊어지는 그런 게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올림픽을 개최한다라고만 하게 되면 꼭 뭔가가 아무튼 사고가 터지고 뭐 이런 형태.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처음에 올림픽을 열겠다라고 했던 것이 1930년대 후반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올림픽을 개최권을 따내고 올림픽을 준비를 하다가 일본이 만주를 침공에 들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발전해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또 발전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침략 국가가 올림픽을 열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올림픽이 보이콧가 돼버리는 형태가 됐었고,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올림픽 한다고 했다가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그 해 못하고 그 다음에 한 해 넘어가서 하면서 무관중으로 했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일본 경제에서는 그런 징크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적인 때에 자연재해 난다. 두 번째는 올림픽 한다고 하면 꼭 뭔가 사고 터진다. 이 두 가지 갖고 있죠.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라고 그래서 일본 경제를 우리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깔보고 그러지만 그래도 일본은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력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한 1950년대 들면서부터 회복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가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이미 1920년대가 되면 세계에서 5위권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나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일본의 기초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나라라서 그 잠재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일본 경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형태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거는 일본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한 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서부터라고 따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32년 이렇게 된 거니까 30년 내내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우리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 항상 안 좋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든 거고요. 또 하나 큰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경제 성장이 굉장히 낮고 한 부분들은 이건 구조적으로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거를 빠져나오기 어렵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노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파이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활력이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튼 일본 경제를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하죠. 첫 번째로 보면 이제 1인당 GDP,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만큼 이제 GDP가 하느냐. 이 부분들에서는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조금 높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따라잡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자산업이 일본이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그 산업이었는데 그 전자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탑 10 내에 들어가 있는 전자회사들, 소니,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1년 동안에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다 모아도 삼성전자가 이익을 많이 낼 때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전자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그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에 한국하고 일본의 위상 자체가 그냥 경제적인 것만 이렇게 딱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이 그렇게 심하게 밀리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보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요. 이른바 케첩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뭐 하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보면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이게 스마트폰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참가하냐면 그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그게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이 될 때 그때 빠른 속도로서 그거를 쫓아가 가지고 그 다음에 상품화 시킬 때 대량 생산 체제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고 이러는 형태의 전략을 우리가 취해 왔습니다. 이 전략을 이전에는 일본이 취하고 있었죠. 근데 일본 경제가 성숙하면서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 취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케첩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초반에 따라붙는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따라붙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이 하거나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쫓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사람들이 일본보다는 훨씬 더 진취적인 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겁이 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형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나 개발하고 할 때에 다양한 것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90년대 들면서부터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가 되고 이럴 때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서 이거를 빨리빨리 쫓아가가지고 트렌드에 적응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빨리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래요. 제일 처음에 스마트폰이 제일 먼저 만든 거는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거 하는 회사가 만든 건데, 그때 그거는 이제 이런저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실패 때문에 일반화되지는 못했고, 보다 일반화된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만들면서였거든요. 아이폰을 애플이 출시를 제일 처음에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회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언젠가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 지금 그래서 이거 뭐 피처폰 이거 하는데 이거 앞으로 한참 더 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애플에서 제일 처음에 아이폰 1을 딱 출시를 했는데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부랴부랴 갤럭시 1을 만드는데, 갤럭시 1은 정말 기록에 남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막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갤럭시 1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서부터 뭐 갤럭시 2, 3 이러면서 이제 계속 빠른 속도로서 개량을 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주 완벽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이미 다 시장을 좀 점령을 하고 뭐 이러는 때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은 이미 패션이 좀 지나간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꼭 일본 제품?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기업들이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건 이제 뭐 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기업보다도 특히 이제 2000년대 이걸 넘어가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했던 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의 기업, 이게 이제 기질상 봤을 때 훨씬 더 일본보다는 파이팅이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앞으로 보게 되면 노령화가 되고 하는 것들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게 되고 이러는 것들의 일정 부분들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그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정부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일본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고 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이럴 때 보면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어요. 기업들이나 이런 데 취직하기 굉장히 힘들고 뭐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뭐 취업을 포기하거나 탄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패배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지금 보면 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서 인문계 대학교를 나온다. 상경대학교, 그러니까 뭐 경영학과 또 뭐 경제학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인문 쪽에서 뭐 영문학과 이런 거 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취업하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문과를 나왔다, 동문과를 나왔다, 불문과를 나왔다, 철학과를 나왔다, 사학과를 나왔다. 이런 사람들 어디에서 취직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벌써 보게 되면 몇 년째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인문계 대학을 나온다. 그러니까 그 문과 쪽의 대학을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실업자가 되는 거에 대한 예비 카드를 받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이들도 다른 어떤 형태론가의 길을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처럼 아예 패배의식에 빠져버리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탄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기업의 채용 전략도 그렇고 지금에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존해 나갈 건가 하는 것들 쪽에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는 형태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다 보면 몇 년 정도 지나면 일본 돼요. 일본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 저는 많이 하거든요. 아니, 일본 경제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였고 그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그 나라였는데 그게 일본이 바보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봐야 잘 나갈 때 일본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고 나서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다. 뭐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공습이 있었고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고 우선 보시게 되면요.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거의 400만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300만 명 정도가 부상이 되거나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희생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자나 이런 부분들이 총동원이 돼버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그 소비재뿐만 아니라 자본재 이런 부분들에서 모두 다 굉장히 극심한 부족이나 이 부분들에 이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형태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에 들어오고 한 다음에 이게 그 전비를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서 일본한테 페널티를 매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공업시설이나 이 부분들을 미국이 좀 증발을 하거나 이러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자체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로서 경제가 상당히 이제 좀 곤란을 겪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던 거는 40년대 후반 정도 들면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물자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에 시달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그 당시에 일본을 전 세계에서 어떤 포지션의 나라로서 만들 것인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일본은 영원히 농업의 국가로서 남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업이 계속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언제 일본이 세계에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미국의 정책 자체가 일본을 농업의 국가로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물자 부족이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고 공업을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뭐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그때 선택했던 게 뭐냐면 경사 정책을 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업의 어떤 한 부문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생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고용도 늘어나고 그러면 또 나중에 되면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소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뭐냐면 탄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캐내자. 라고 하는 거였죠. 당장에 보면 일본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겨울에 떼서 이제 난방도 하고 뭐 그다음에 밥도 지어 먹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공업 쪽으로도 뭐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뭐 그 당시에 일본에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석탄을 캐내자. 그 다음에 또 철강석을 캐내자. 이런 쪽으로서 제일 먼저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0년대 말 정도 되면 일본의 NHK나 이런 이제 방송국들이 매일같이 그거를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탄광에서 채굴을 얼마만큼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전사들이 그 광부들이 굉장히 많은 이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역시 이제 1950년 우리나라에서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 이전까지 미국이 그 일본 경제를 어떻게 만들겠냐 계획 자체가 영원한 농업국으로 남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6.25가 터지고 나니까 이게 당장의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한반도까지 수송을 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드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그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형태로서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방침을 바꾸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서 공업국가로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됐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에 뭐 일본의 재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못 만들어지도록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간씩 풀어주는 형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6.25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굉장히 이제 점프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한 일화가 있죠. 닛산 자동차가 6.25가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해 적자와 허덕허덕 됐었는데 6.25가 나고 한 달 만에 미국에서 그 닛산 자동차에다가 자동차 10,000대를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요가 창출이 됐고 그게 일본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초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